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들이 오늘 토론을 할 텐데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지지율 얘기 좀 해볼 텐데 이수진 앵커가 요점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층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의 폭주에 맞서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인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 연속 상승을 해서 40.8%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대비 6.4%포인트 상승한 건데요. 4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입니다. 탄핵 정국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이례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과의 격차도 1.4%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보수가 과표집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현상이 추세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원인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전문가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 지지층들은 전화를 받으면은 적극적으로 어쨌든 답을 하고자 하고 이른바 진보 지지층은 너무 대통령에 대한 이제 체포 영장 집행이 늦어지니까 끊어버리거나 좀 잘 응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뭐 과표집돼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이 어떻게 보신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과표집 문제는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적극 지지층들이 전화에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호응한다는 것 자체가 결집하고 있다는 얘기고, 예. 두 번째는 그런 과표집을 감안해서 특히 이제 갤럽이나 리얼미터 같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했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경우는 일정자의 보정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표집값만 갖고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4가지나 있나요? 예. 예.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이제 더 이상 내부에서 별로 싸우지 않잖아요. 어느 정당이든 내부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어찌됐든 이게 누가 원했던 원치 않던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그 계엄과 그 탄핵 문제가 정쟁화되면서 양쪽 진영이 결집하고 있는 형세.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반사이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한 두 가지로 비판받는데 민주당의 통한 반사이익은 하나는 제대로 일을 민주당이 하지 못한다 하는 적극 지지층으로부터의 불만, 민주당. 예. 또 하나 반대쪽으로서는 중도나 보수 쪽에서는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강경일변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전국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맞물려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약간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사이익이라 하면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는 역시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해와가고 있던 반 이재명 전략이 일정 정도 지금 먹히고 있는 것 아니냐. 자기 지지층에. 크게 한 4가지 효과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비상계엄 이후에 전개된 전국에 있어서 계속 헛발질을 하고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 그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계엄이 내려졌을 때 국민의힘 지지도 폭락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이게 말이 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민주당이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줄탄핵을 시키겠다. 한덕수 오는 족족 탄핵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5명을 다 탄핵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저분들은 국정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라가 마비돼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게 된 거고요. 또 최근에도 나온 것들이 보면 대통령을 무슨 사형을 시키겠다. 끌어나와서 목을 베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뭐 그 통제를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전부 다 대부분은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이렇게 꼭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거 리얼미터에서 나온 걸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연령별 정당 지지도를 보면 18에서 29세는 9.9%포인트가 올랐어요. 예. 9.9%포인트가 올랐고 근데 30대, 40대, 50대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자, 보면은 잠시만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난주고 그렇죠. 붉은색이 이번 주 발표된 내용이죠. 네. 그렇죠. 저거 보시면 확연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60대하고 7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60대에서 약 9.9, 그리고 70대 이상은 23%포인트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기가 그냥 확 압도적으로 올라 버리니까 다른 쪽에서 좀 떨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다 상쇄가 돼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만 저런 식의 변화가 그러니까 특정 연령층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께서 많이 지지를 하셔서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전체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18에서 29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이제 확 돌면서 예. 야 이게 민주당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카카오톡도 뭐 통제를 하겠다고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연령별로도 봤으니까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자, 지역별로도 보면 서울과 수도권이 있고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이 있는데 조금씩 오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상한 게 강원도가요. 예. 특별한 이유 없이 저렇게 많이 떨어질 수가 있나요? 강원이 네. 확 떨어졌거든요. 강원하고 제주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 자, 다음 장도 있습니다. 네,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호남, 제주가 또 많이 올랐네요. 제주가 저는 상식적으로는 좀 이게 인원이 아마 저기 1000명 조사 대체로 그렇죠. 샘플이 1000명이다 보니까 가끔 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역별로. 응답 숫자가 적으면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역이나 연령을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몇 가지 여론조사를 좀 크로스 체킹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아까 그 김정혁 최고께서 지적을 좀 몇 가지 해주셨는데 예. 전통적 지지층 연령별로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통적 지지층이 강했던 게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그다음에 30대 30대에서 그 민주당하고 보합 그 정도를 했는데 60대 이상에선 지지율이 뚝 떨어졌고 그리고 이 30대 이하에서도 지지율이 훅 떨어졌다고 좀 회복한 추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는 전반적으로 추세상으로 그러니까 저게 정확하다 뭐 민심을 얼마큼 100% 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조사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소 회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만약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그 세부 데이터로 내부를 말씀하신 거죠? 보면 예. 다른 전체적인 연령 특히 이제 30대, 40대, 50대가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라는 거는 조금 저 국민의힘 저희 당 입장에서는 네.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고요. 예. 앞서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런 실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르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백골단 이슈라든가 여러 악재들이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민주당이 했던 그런 악재들에 비하면 백골단은 예. 이제 단일 이슈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한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해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자체가 지금 그동안에 이제 계엄 이후에 전국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던 민주당이 무슨 점령군처럼 행동한다. 나는 그런 거부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 보면 대통령 지지도도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그게 대통령 지지도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취임 초기를 제외하고는 그런 퍼센트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오히려 계엄을 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당하고
지금 이제 그 관저에만 머물러 있는데 지도가 막 올라가는 건 그것은 사람들이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 아 이제 대선이 이제 곧 치러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거기에 다른 그 한 응답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뭐 물론 있겠지만 그에 덧붙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뭐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결집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사실 지금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일부 조사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그 권한 정지 상태여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조사는 조금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 소개됐던 갤럽 같은 데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정당 지지율만 갖고 갤럽, 리얼미터 다 그렇게 조사했지 이제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예. 하지 않죠. 예.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여론에서 가장 언론에서 많이 인용하는 대표적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을 지금 조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조사로 이제 의회에서 해석을 하는 경우는 꽤 있는 것 여전히 같습니다. 뭐 탄핵이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전반적으로 60대 중반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 정당 지지율의 이 추세가 굉장히 눈에 띄긴 띄는데 앞으로 이어질 걸로 보세요? 아니면 어느 순간 좀 달라지는 또 계기가 있을 걸로 보세요? 먼저 김정욱 최고위원님. 변곡점이 있겠죠. 뭐. 예. 변곡점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 집행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계엄에 동원됐던 그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방사, 특전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재판이 진행되면 그 재판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들의 진술 자체가 대통령이 주장했던 그런 진술과 충돌하거나 혹은 또 이게 좀 굉장히 생생한 그런 증언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때 심판 과정을 할 테니까요. 여기서도 나오는 얘기, 대통령이 뭐 출석을 하실지 아니면 그냥 안 나올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고비가 다 변곡점이 돼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계속 것이다. 출렁일 것이다. 네, 그 그렇게 생각을 말씀이네요. 합니다. 예. 예, 제가 흔히 표현해서 지지율이 날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지율이 날린다는 얘기는 차곡차곡 쌓이는 지지율이 아니라 한 번에 막 5%씩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들은 이건 날리는 지지율입니다. 한 1, 2%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게 그게 안정적인 지지율인데 현재 지금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민주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좀 날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어떤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동안은 전반적으로 탄핵이나 비상계엄 등등 민주당이 유리한 이슈가 지배적이었다면 최근 들어와서는 다소 그 민주당에게 좀 불리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됐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변곡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여부, 그다음에 수사와 탄핵 이후의 그 진행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 지금 반복되는데 양당이 지금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데 말실수라든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잉 대응 등등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지율은 조금씩 움직일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앞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얘기는 들어봤고 지지층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도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이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밝혔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극우 진영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에 대응하겠다는 게 오늘 주요 입장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 가짜 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 그 속에서 이익을 얻으면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치 그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욱 최고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른바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런 뭐 가짜 뉴스를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많이 떨어뜨렸죠.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 뭐 죄송합니다만 홍익표 의원님은 그러시지 않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생각하면 가짜 뉴스를 많이 말씀하신 걸로 저희는 기억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광우병 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죠. 사드 전자파 뭐 뇌송송 구멍탁. 그다음에 사드 전자파 때문에 뭐 튀겨진다.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뭐 성주 참외를 비롯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그 주장한 대로 하면 이미 작년 3월 달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돌고 돌아서 우리 전 해역이 전부 다 오염됐어야 돼요.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청담동 술자리에서 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뭐 무슨 뭐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느니 수많은 어떤 그 허위 사실들이 민주당 발로 나온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가짜 뉴스를 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잘못된 정치문화고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들은 아주 순진무구한데 이번에 지금 퍼져나오는 이 가짜 뉴스만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당신들이 얘기한 것도 다 가짜 뉴스가 많았다. 그것도 공당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가짜 뉴스가 많았는데 무슨 가짜 뉴스를 갑자기 처벌을 한다고 그러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없을 때 평상시에 독일처럼 예를 들면 2019년에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가짜 뉴스를 1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이트에 올릴 경우에 뭐 무지막지한 벌금을 내린다. 예. 뭐 이랬더니 확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무슨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겁니까? 글쎄요, 아마 이제 그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이제 내란죄가 없는데 내란죄를 선동했다 이렇게 이제 일부 주장을 하는데 그건 사실관계는 아니죠. 예. 왜냐하면 여러 차례 지금 이런 토론에서 뭐 김정혁 최고하고 저하고 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유무죄를 다루는 행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란 행위는 있는데 내란의 형법의 내란 유무죄는 일반 법원에서 다룬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걸 이제 가짜 뉴스로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보고 민주당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이번에 지지율이 좀 출렁이는데 내란죄 여부에 대한 일정한 이게 좀 그 주장이 먹혔어요. 현장에서는 마치 내란죄가 그 삭제된 것처럼 얘기가 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그런 대응을 얘기했지만 실효성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기준이 지금 현재로서 모호하고요. 그리고 내란 선동죄라고 했을 때 이 내란 선동죄라는 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내란죄가 지금 형법상으로 그러면 형법상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 사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예요. 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그 내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지지하고 잘했다고 선동하고 뭐 어떻게 하자 어떤 지지를 조직적으로 이끌었다 하더라도 그럼 이 사람이 내란 선동이냐 여부냐 아니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유죄로 판정된 이후에나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짧아야 1년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현 국면하고 실효성이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짜 뉴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좀 더 중장기적인 그 여야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거고 단기적으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꾸준히 정당과 언론에서 가짜 뉴스 팩트 체크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도 지금 뭐 가짜 뉴스 신고받는다고 쫙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처벌하자 이런 것보다는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실관계의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이런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더 우선해야 되고요. 그걸 이제 그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그 기존의 이제 뭐 공인된 매체, 언론 매체에서 좀 더 그러한 사실관계들을 정확하게 같이 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이거를 받아쓰기, 그러니까 언론에서 일부러 그냥 경마식 보도처럼 받아쓰기를 계속 해버리면 가짜 뉴스가 확산 유포되고 심지어 이제 공공 매체를 통해서 인용된 보도처럼 또 확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이 정당, 언론 그리고 각종 이제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이 함께 좀 공유하면서 노력해야 될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너무 조급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만약에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이 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좀 더
그 점잖은 태도로 이거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니까 정말 이게 여야를 따지지 말고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왔다면, 그리고 그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예의를 갖추면서 대했다면. 예. 그리고 저는 말이죠, 이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내란 특검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내란이라는 건 비상계엄이 내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사법부가 판결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내란 특검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 아주 잘 판났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냥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계엄 특검에도 계엄 자체도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그냥 딱 우리는 급하니까 빨리 너희들 이걸 몰아붙여야겠어 라는 식의 의도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자꾸 쌓이니까, 그리고 이 특검 안에다가 우크라이나 파병한 것을 그거를 무슨 외환죄에 해당한다라든가 혹은 군사 기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특검 안에다 넣어놓으면 이걸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이제 비상계엄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너희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밀어붙인 것들이 여론조사에서도 결과가 폭락하는 거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짧게 반론 듣고 예. 넘어갈게요. 뭐 반론이라기보다는 좀 추가하면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민주당이 귀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라고 해도 좋지만 비상계엄의 반헌법, 법률 위반 여부에 관한 특검 이런 정도로 해도 비상계엄이 반헌법이라면 이게 사실 내란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네. 사실상에. 그리고 그 외환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문제가 사실은 민주당이 얘기 안 해도 이거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어요. 괜히 건드려서 이걸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갔는데,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몇몇 장성들의 증언에서 무인기라든지 등등 관련돼서 북한의 도발을 유발하려는 그런 그 시도가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검찰 수사가 꽤 진전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비상계엄의 그 적법성 여부, 헌법의 유해 여부를 따진다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어찌됐든 지금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 하느냐 하면 공수처나 지금 수사기관의 뜻대로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오늘 제보 내용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바로 반박이 나왔죠. 가짜뉴스라고. 근데 어찌됐든 대통령이 경호처의 간부들하고는 여러 차례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박은 안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경호처를 지금 단속하고 있다, 혹은 경호처 내부의 균열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징후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김종혁 최고위원님. 경호처가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직원들이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전직 경호처 고위 간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제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경호처는 보니까 굉장히 끈끈하더라고요. 퇴직을 한 이후에도 다들 이렇게 네트워킹이 다 있어서. 그건 정권의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상관없이 쭉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어떻게 가는 보면 거죠. 언론사 비슷해요. 일반 공무원이에요. 예. 그리고 한 300~400명 일해서 몇십 년 같이 있다 보면 뭐 다 떠나도 뭐 선배 하잖아요. 다 그렇게 되는 그런 조직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대요. 갈등이 있고, 특히 박종준 경호처장이 그 상당한 신망을 좀 얻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대통령한테는, 이분보다는 대통령은 아래에 있었던 김성훈이라든가 이광우라든가 이분들을 더 신뢰를 했었대요. 예. 들리는 소문은, 이거 확인은 안 된 건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 공주 출신이잖아요, 박종준 처장이.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같은 공주 출신인 정진석 비서실장의 추천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김성훈과 이광우 이분들이 전횡을 많이 한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이분들을 딴 데다 보내겠다라는 그런 인사 발령을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난 너 신임 안 해 이런 얘기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박종준 처장이 저 등장하고 그랬을 때 저 사람 굉장히 강성이네 이렇게 봤었지만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분은 자기가 경호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하다가 경찰이 요구를 하니까 세 번째에 바로 출석을 해서 사표를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거기에 응할 수 없어 더 이상 이런 취지였던 거고 지금 저기 보이는 김성훈, 이광우 저분들이 김용현 전 처장 네. 그리고 국방장관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있는 동안에 승승장구를 해서 아주 신임을 많이 받았다고 하거든요. 저분들이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호처 직원들은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완전히 연금이고 뭐고 다 박탈당하고 더구나 우리의 불명예 더구나 저분들이 또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래요. 경호처를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 경호처 우리의 직장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이 탄핵 계엄 이전부터 지금 대통령실에 경호처도 그렇고 비서실도 그렇고 소위 김건희 여사 라인 이런 말이 계속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경호실 일반 대통령실에서도 수석 비서관보다 밑에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들이 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예. 그러니까 경호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호처장보다는 밑에 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김성훈 차장하고 이강호 본부장이 고속 승진을 하면서 김건희 라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외부에서 네. 계속 말이 돌았던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호처 직원들은 대통령이 고용한 개인 용병이 아니라 국민이 고용한 국가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영장 집행을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자신들의 신분에 굉장히 중대한 위협이 오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유포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경호처 내용이 달리 유포되는 게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의 지인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지금 내용이 퍼져나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결국은 경찰에 출두하고 이제 사표가 수리됐죠. 이 내용 자체가 박종준 경호처장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의리를 다하면서도 결국은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러니까 경호처 내의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 균열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할 때 막을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예. 스스로 자리를 물러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대통령을 강경하게 지키겠다는 사수파 외에는 다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네요. 그건 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죠. 예. 어쨌든 경호처 직원들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고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뭐 저런 무기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예.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대통령이 어떤 경우도 무기 사용하지 마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뭐 집행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불상사까지는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다행이라고 보는 거는 만약에 이제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를 떠나서 경호처 직원들이 만약의 상황에 있어서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른 누군가가 경호차장이라든지 어떤 본부장이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미 아니라고 분명히 변호인단이 밝혔기 예. 때문에 언론 보도도 다 되고 알고 있겠죠. 그렇죠. 예. 경호처 직원들이 알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그 위에 자기 상급자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안 했는데 당신이 대통령의 뜻 없이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논의가 되고 저렇게 밝혀지는 것 자체는 그래도 더 큰 위기로 가는, 그러니까 불상사로 가는 걸 막는 그런 저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가 아니라 체포영장을 들고 오는 경찰들을 향해서 무기를 사용한다? 제가 보기에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있을 수 없고요. 근데 다만 저게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으로 중간에 다른 상급자가 지시를 해도 안 따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거부의 이유와 명분이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시간이 또 훌쩍 가버렸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